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OX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OX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만 출제가 되었고요. 2번 무형자산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하고 and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즉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무형자산 분류가 되겠죠. 근데 간평 2018년도는 무형자산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 존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번 식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분리하고가 아니에요. 분리 가능하거나 5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면 자산은 식별 가능하다. 즉 분리 가능성 요건 하나 충족을 해도 식별 가능성 요건 충족을 하고요. 또 아니면은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을 하여도 식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을 해도 식별 가능성 요건 충족하는 건데 세무사 2014년도, 공인회계사 2015년도는 어떻게 틀리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좀 어려운데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잘 음미해 보시면은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이전 가능 또는 분리 가능성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즉 오어 표현이 아니고요. and 표현에 의해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리게 표현이 된 겁니다. 즉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는 뭐 이런 분리 가능성, 이런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면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걸로 보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and 요건이 아니고 or 요건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4번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이렇게 맞게끔 관세사 2020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5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의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고 수업 중에 상당히 강조하였죠. 그 예로서 뭐 간단하게 제 예를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요건 맞게 세무사 2014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6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 형태로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맞게끔 좀 자주 출제가 된 문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입니다.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뜩 맞게끔 출제가 되었고요. 자, 간평 2013년도, 공인회계사 2018년도는 원가로 측정한다가 아니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8번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모든 자산에 공통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구입가격 무형자산 원가인데 당연히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차감합니다. 또한 수입 관세와 환급 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 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되겠죠. 요걸 역으로 표현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제세금은 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해서 직접 발생된 종업원 급여, 그 다음에 직접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또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검사 원가가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X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비단 무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형자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유형자산에서 제가 그림 그린 게 있어요. 뭐 왼쪽 영역과 이제 오른쪽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바닥이에요. 근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하지만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때는 장부금액에 포함해선 안 됩니다. 자, 간단 결론 내죠. 후비용이라고 그랬죠. 후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인회계사 2021년도 요것도 유형자산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식하니까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아니죠. 재배치, 재편성은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도 후비용입니다. 후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 자, 이것도 이제 유형자산과 100% 일치가 되겠는데요.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용역,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계층 다 유죠. 새로운 용어 유죠. 유는 뭐라고 그랬죠? 유비라고 그랬잖아요. 유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이 비용 처리가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무사 2013년도는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새로운 계층의 고객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파트는 비계산 문제, 말 문제가 거의 60-70% 이상 출제가 되어지고 전형적인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반복 출제가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점수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합시다. 자, 10번입니다. 이 내용도 비단 무형자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다 공통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였죠.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됩니다. 즉 현재가치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되겠고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이액은 자본화가 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개정 과목은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게끔 관세사 2018년도에 출제가 되어졌는데 세무사 2013년도는 현금 가격 상당액이 아니고 실제 총 지급액이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11번 사업결합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네요. 공인회계사 2023년도에 맞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12번 이것도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업 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건 객관식 문제집을 푸시다 보면은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13번도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회계사, 관세사, 간평에서 맞게끔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공인회계사 2018년도는 어떻게 틀리게 출제가 되었느냐?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 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1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조건 모두 연구입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즉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게끔 역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간평 2018년도에는 연구 단계가 아니고 개발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니까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맞게끔 많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세무사 2013년도, 세무사 2022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렸습니다. 세무사 2022년도는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족을 달았네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아닙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요건 내부 창출한 브랜드 등이 되겠는데요. 16번은 그 이후입니다. 브랜드 등을 외비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했는지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 지출은 발생 시점에 항상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외부 취득인지 내부 창출인지 관계없이 그 이후 지출된 부분은 항상 단기 손익, 그 중에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 간평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기업이 외비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개별 고객 목록에 대한 취득 후입니다. 취득 후 지출은 고객 목록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항상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 이후 지출은 항상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간평 2019년도도 이렇게 해서 이제 틀렸네요. 브랜드 등은 그것을 외비에서 취득하였는지 내부 창출하였는지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 지출은 발생 시점에 원가로 인식한다. 틀렸죠? 원가가 아니고 항상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서 판관비, 기타 일반 경비,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은 제외, 즉 이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요,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2번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무형자산 원가가 아니고 비용 처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교육훈련비도 비용으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2010년도 직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해서 틀렸죠.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 세무사 2022년도도 마찬가지네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 창출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아닙니다.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비용은 영원한 비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부분이 되겠네요.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와우,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맞게끔. 근데 관세사 2015년도, 공인회계사 2014년도, 관세사 2018년도는 자, 끝에 다 뭐 앞에 뭐 주렁주렁 뭐가 달린다 할지라도 뒤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 19번 무형자산도 역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서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세사 2020년도는 무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는 거 아니야?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형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것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지만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에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에 마이너스 형식으로서 표시가 되게 되겠고, 또한 손상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손상차손 누계액도 재평가 모형 적용 시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0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하고,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유형자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고요.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계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2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건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다만 이하 내용은 유형자산은 적용되지 않고 무형자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 간평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세무사 2022년도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이렇게 이제 또 쓸데없는 사족을 달아놨네요.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한다. 자, 요거 관계가 없어요.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소비될 걸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22번입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고도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구입하고도 약정한 금액이 잔존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공인회계사 2018년도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고도 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0원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0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23번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죠. 그래서 또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20년으로 추정하여 상각한다. 그래서 관세사 2010년도는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4번 계약성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성 권리, 기타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게끔만 출제가 되었네요. 틀리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25번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무형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횟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틀리게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을 한다. 뭐가 빠졌죠? 그렇죠. 매년이 빠졌습니다. 26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 연도 말 12월 말에 검토합니다. 27번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益예상 소비 형태가 변동이 된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제 틀리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28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즉 큰 금액으로 증가할 경우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가 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가격은 0이 된다. 즉 상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인회계사 2010년도는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대요. 아니죠.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관세사 2014년도에는 과거 무형자산 상가격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이것도 이제 틀리는 거죠. 상각하지 않습니다. 상가격은 0이 됩니다. 29번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세무사 2022년도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하였고, 자, 이건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틀렸죠? 즉 정확한 표현은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는데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받게끔 간평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워낙 무형자산 파트가 말문제, 비과세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60-70% 이상이 말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지고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상영 시간이 좀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컨텐츠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을 갖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